건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드라마는 없다고들 하지만 인생살이가 다 드라마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우산 없이 집까지 가야 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막막한 순간에 눈에 보인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우산 하나. 분명 내게 우산이 있었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그 우산 하나에 눈길이 꽂혀서 혹시 누가 볼까 조용히 주워 쓰고 간 그날이 저에게는 드라마 같은 날이었어요. 그 우산을 쓰고 가다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우산으로 가리고 지나갔거든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날 그 우산은 저에게 방패막이 같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게 지금의 신랑입니다. 우산을 두고 버스를 탄 게 생각이 나서 집에 갔다가 다시 찾으러 왔더니 제가 주워서 쓰고 가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그냥 가기에는 제가 쓰고 간 우산이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우산이라 잃어버리고 집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어떻게 우산을 달라고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저희 집 앞까지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산을 돌려주고 헤어졌는데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라는 말처럼 제가 처음 우산을 주웠던 버스 정류장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점심을 먹고 음료를 사러 온 것 같았는데 그날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 몇 분 뒤 다시 들어온 그 남자는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다며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당시 공시생이었던 저는 연애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뭔가에 홀린 듯 그 남자에게 연락처를 주게 되었어요. 사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연락처를 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제 번호를 휴대폰에 찍어주고 난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제가 일했던 편의점에서 가까운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 밥이 없어서 종종 밖에서 식사를 하고 편의점 커피를 사서 들어가는 게 일과였어요. 신랑이 퇴근 후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을 함께 먹거나 가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는 게 저희의 데이트였는데 제가 공시생이고 우선순위가 연애가 아니라 취업이다 보니 신랑도 재촉하지 않고 곁에서 시간을 보내주기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똑똑해서 공무원 시험을 한 번에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신랑을 만나고 나서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재촉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지도 않고 커다란 대형견처럼 든든하게 옆에 있어줬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신랑에게 제가 처음 보낸 문자는 합격했다는 말이 아닌 사귀자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공시생 생활이 끝나고 신랑과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처음과도 같았던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늘 독서실 근처에서 국밥이나 백반을 먹다가 신랑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맛있는 밥집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평일에는 다시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지과 쪽에 있다 보니 수시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의 댁에 방문해서 불편한 사안이 없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확인을 하는데 우연히 한 할머님을 알게 되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할아버님과 함께 지내시다가 혼자 지내게 되셨는데 특히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사셔서 제가 퇴근하고 음식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근무 시간 이외에도 종종 찾아뵈면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힘들어 하시다가 혼자 고독사를 하셨는데 지역이 다르기도 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연락도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일주일이 지난 무렵에야 발견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 같은 마음에 자꾸 마음이 쓰였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2봉지를 사서 하나는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조용해야 하는 할머님의 집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길래 그날은 인사를 드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뒤 방문하니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셨다며 짐을 다 빼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님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 신랑과 연애를 한 지 3년째 되던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저는 신랑이 그렇게도 생각이 났는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신랑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큰 우산을 쓰고는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덤덤하게 청혼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가정의 외동딸인데다 부모님이 다 재혼하셔서 크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어서 고민할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랑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냉랭한 분위기에 당황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대기업의 임원이신데 작은 회사에서 오래 있으시다가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기업으로 40이 넘은 나이에 이직을 하셨고 그 이후 줄곧 근무를 하시며 임직원직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달싹거리시기는 하셨지만 결국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도 되었고 연애를 오래 해서 둘이 잘 맞는 건 알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기도 하셨고 하니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기약 없는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마음 한켠에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괜찮은 듯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이 혹시 본인 할머니께 잠시 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있으신데 자꾸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성화래요. 신랑이 할머님이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요양원에 갔는데 저희 동네에 살던 그 할머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이 아가씨라고 하면서 신랑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려 했습니다. 앉아서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정신이 없으신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그 자리에서 소개팅을 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저는 저희 동네에 사셨는데 일 때문에 몇 번 가기도 했는데 집도 가깝고 친할머니 같은 마음에 종종 찾아뵙고 밥도 먹고 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다고 소식이 뚝 끊겨서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신랑이 할머님이셨죠. 그리고도 몇 번 더 요양원에 가서 할머님도 만나 뵙고 간식도 사다 드리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밖에서 한번 볼 수 있겠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신랑 몰래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헤어지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건데도 제가 눈치 없이 신랑을 계속 만나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겁이 나기는 했지만 어른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두 분을 만나 뵀는데 어색해서 찻잔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첫 마디에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떤 게 미안한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니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욕심이 나서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사랑받은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신랑이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다 이혼하셨고 두 분 모두 재혼을 하셔서 저만 낙동강 오리알 같은 외로운 아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간 이후에 신랑이 제 이야기를 많이도 했다고 했어요. 예전에 혼자 고독사 하신 할머님 생각에 복지과로 지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신랑네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시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실 때 저는 퇴근 후 할머니께 들러서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퇴근길에 들꽃도 꺾어다 선물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요. 사실 시부모님도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실 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시고 살 수 없으니 케어가 가능한 요양원으로 가기를 바랬고 할머님은 자주 놀러오는 친구가 있으니 좀 더 혼자 살겠다고 하셨대요. 결국 시부모님 뜻에 따라 요양원으로 가게 되셨고 그 이후로도 그 아가씨 잘 있나 궁금하다며 제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많이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보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와 신랑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신랑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그래서 저와 신랑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신랑과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요. 시할머님은 저희가 결혼하고 2년이 되었을 무렵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친손자처럼 예뻐해 주셨고 신랑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곁에서 커다란 대형견처럼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드라마 같진 않지만 드라마 같은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신랑과 만났던 비 오던 버스 정류장이 생각이 나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것보다는 못난 축에 들어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160 초반에 피부 트러블도 있고 객관적으로 저를 보았을 때 분명 못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내성적이고 남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 친구도 없고 학창시절에는 학교집만 오갔었고 저는 그때 애시당초 결혼도 포기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저와 결혼을 해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자에게조차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군대를 전역하고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한 달간 맡아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모부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크게 나서 어쩔 수 없이 고모의 부탁을 받고 한 달간 일을 하게 된 것인데요. 거기서 지금의 와이프를 처음 만났습니다. 고모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와이프는 저와는 다르게 누구에게나 서스럼 없이 다가가 말을 걸고 잘 웃기도 웃고 키도 170 초반이 될 정도로 길고 늘씬한 한마디로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여자였죠. 일을 하는 모습을 한 번씩 겪는 줄로 보면서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애시당초 제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멋진 사람이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좀처럼 제 머릿속에서 지금의 와이프가 떠나질 않더군요. 도저히 놓치면 안 될 사람이란 직감이 들어 그 후로 몇 개월을 쫓아다니며 구애를 하고 결국에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저의 모습을 보며 만남을 결심했다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주제에 이런 멋진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렇게 제가 행복한 만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몸살 기운이라도 있으면 새벽이라도 약을 구해다 줬고 온갖 이유를 만들어 이벤트를 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진정 사랑받는 느낌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과는 결혼까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더군요. 아내의 친정은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의 장모님께서 아내를 돌보았다고 하는데 때문에 아내도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갖기를 원해 저희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결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제가 멋진 아내를 두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신혼생활 동안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 꿈같은 신혼생활이 2년 뒤에 깨지게 된 계기가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입니다. 처음 신혼생활을 하던 집의 경우 평수 20평이 안 될 정도로 좁고 근처에 학교도 없어 아내와 상의 끝에 자녀 계획으로 근처 초중고 학교가 있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이 필요해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전에 살던 곳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낀 게 지금의 아파트는 비교적 전에 살던 곳과 비교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 아파트 동마다 오픈 카톡이다, 저녁에 스포츠 모임이다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뭉쳐서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 모임에 나가진 않았지만 아내는 무척이나 만족했습니다.
같은 동 입주민한테서 본인들은 김치를 싫어하는데 얻게 되었다고 오픈 카톡에서 나눔을 하면 아내가 얻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 생기면 나눔을 해 나눠주기도 하면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아내도 즐거워하고 물건이나 음식들도 한 번씩 공짜로 먹기도 하니 좋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서로 계획했던 모습으로 시기에 딱 맞춰 임신을 하게 되니 더더욱 꿈만 같고 행복했습니다. 당장에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 휴직을 하라고 이야기해두고 혹시나 불편한 게 있을까 책도 읽으면서 살뜰히 챙겼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지금의 아내를 가졌을 때 입덧도 심했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어서 아내를 잘 케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도 그런 저의 행동에 너무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니 많이 따분했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몸에 많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요가도 배우고 입주민 센터에서 오전마다 강의하는 육아법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수업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모임 중 하나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같은 동, 심지어 아래층에 사는 남자라고 했는데 저보다 나이는 5살 많고 최근에 이혼을 하여 8살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남자라고 하면서 같이 모임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한 주에 정해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임이라는데, 거기서 그 남자의 개인사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되게 딱하다고 생각이 들어 말을 걸다 보니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상냥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도 크게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자 아내는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게 사라졌는데, 점점 그 남자에 관해 말하는 횟수가 잦아지더라고요. 아내가 오늘 그 남자와 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게 신기하다부터, 심지어 그 남자 딸아이와 만나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치킨을 먹었다고 하지를 않나? 들을수록 제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지금 아내가 저와 결혼 생활을 하는 건지 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건지, 자꾸만 임신한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못된 행동인지를 알면서도 혹시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는 저희 서로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관계도 많이 가졌던 우리인데 얼마 전부터는 잠자리도 피하더군요. 물론 임신 중이라 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쌤을 통해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조심하고 그 이후에는 괜찮다는 말을 들어서 임신 후에도 저희 잠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던 아내가 요즘에는 저를 피하고 잠자리뿐만 아니라 스킨십도 피했습니다. 그럴수록 전 더더욱 의심이 들고, 이런 생활이 한 달을 지나가니까 저는 도저히 확인이라도 해야지 이런 의심이 다 풀어질 것 같아 집 거실에 아내 몰래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홈캠을 다는 제 행동이 잘못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로 먼저 해보는 게 맞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상대방 말만 들어서는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의심만 하며 살기엔 제가 너무 지쳤던 터라 차라리 아내가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을 하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홈캠을 달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휴대폰 어플로 홈캠을 실시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출근을 하던 차 안에서도 회사에 출근해서도 계속 폰만 봤었습니다. 10시가 지나가니 저도 조금 지칠 무렵 웬 건장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나더군요. 저는 그 이혼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화면 속의 남자가 이혼남인지는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그 남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군요. 아내와 그 남자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였지만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저에게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30분에 그렇게 TV만 보다가 그 남자가 아내의 원피스 쪽으로 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만지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TV만 보더군요. 곧이어 그 남자의 손이 아내의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는 못 참겠어서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는 거냐고. 지금 홈캠으로 다 보고 있고 녹화도 하고 있으니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 아내가 황급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퇴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점심을 먹고 오후 반차를 사용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그 남자와 같이 나간 것 같은데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지 그 남자가 아래층에 사는 것만 알지 몇 호에 사는 줄은 모르니 그 남자 집으로 찾아갈 수도 없지. 안 되겠다 싶어서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 혼자 집에 계시는데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녹화한 화면을 장모님께 보여주면서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혼자 지내는 장모님을 막상 뵈니 도저히 그런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사이가 왔다면서 과일을 꺼내시는 장모님 뒷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 아이까지 임신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다시 예전의 행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남 일녀 중 처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는 제 남동생을 낳고 아버지와 저희를 놔둔 채 잠깐 장보러 간다고 하더니 그 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매일 저희 셋 뒷바라지로 일하시느라 바빠서 집에 잘 계시지도 못하셨죠. 집안의 유일한 여성인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었고 집안일은 거의 제 담당이었죠. 물론 오빠와 동생이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 고정관념이 있었기에 제가 하는 일이 많았던 것 뿐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 건강이 좋지 못하시던 아버지는 가난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여의어가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와 제 남매들은 더더욱 생활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기가 최우선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계주 유망주였을 정도로 달리기를 잘했으며 체육 활동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던 학교 계주 시도 대회가 있었지만 부모가 있던 아이 뒤로 밀려났어요. 저를 보호하고 케어해줄 수 있는 여유가 저희 집엔 없었기 때문이죠. 남들 다 가는 대학 또한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항상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곤 했던 저희에게는 오빠를 대학 보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죠. 저는 야간대학을 다니고 알바를 해서 경찰이 되고 싶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동생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동생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한 변에 합격을 했고 저는 조금이라도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 아무도 없는 타 지역으로 혼자 올라와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같은 타 지역 사람으로 혼자 타지에 와서 열심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다지 호감은 아니었지만 몇 번 만남을 이어가게 된 후 길거리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렸죠.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바람막이 없는 겉옷 하나 걸쳐 입은 한 할머니께서 나무를 팔고 계셨는데 그 남자가 추워하는 할머니 곁으로 가 거기 있던 나무를 전부 다 사고 할머니께 손난로를 쥐어주며 이제 다 팔았으니 얼른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남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남부럽지 않게 키우며 나와 같은 고통과 애정의 갈증을 느끼지 않지 않을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했죠. 그래서 그 남자와 같이 동거를 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저는 남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하지만 남자의 부모님은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걸 알고 결혼 반대를 크게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이 흔들림 없었기에 그 성화에도 결혼은 이어졌죠. 이제는 시부모님이 되신 남자의 부모님은 여전히 절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혼 뒤로 한번 남자의 부모님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때 시아버니께서 저를 1시간이나 무릎을 꿇려놓고 꾸지람과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된 남자는 저와 같이 5분 정도 무릎을 꿇고 있다가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한다며 친구들을 만나러 혼자 가버려서 저 혼자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가 하는 얘기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제 나이는 23살이었고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을 몰라 그때는 그저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2번의 임신을 했지만 저는 어렸을 적 잘 먹지 못해 몸이 건강하지를 못해 2번 다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2번이나 잃은 것도 너무나 속상하고 또 원통한데 남편이란 작자는 숨쉬기 바쁠 정도로 바람을 피워대더군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뭐였는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 말씀도 드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얼마나 못하이르며 밖으로 놔둘겠냐는 대답뿐이었어요. 제 편이 없다는 게 부모가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신을 하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속상한 일이 매일 생겼어요. 임신을 했는데도 바람을 피는 남편과 배 아프고 힘들 때 자기 아들 머리채 쥐어잡을까봐 돌보지도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날 드디어 저에게도 축복이 찾아왔죠. 정말 기다리던 아이. 머리가 커서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아 저를 고생시키고 결국 제 배를 째고 나왔지만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다며 눈총을 주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전 행복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잘 키워보려고 온갖 좋은 것은 다 하고 먹이고는 했죠. 후에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둘째도 딸이라며 낳자마자 정신이 없어서 몽롱해서 누워있는 상태의 저의 발을 막 흔들어 깨우시며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난리를 치고 나가신 시어머니 뒤에 들어온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아버지가 시땡이를 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다고. 그 말을 전하는데 정말이지 그 입을 꽉 잡아 뜯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여튼 그 뒤로 아들을 낳았고 아이 셋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었으니까 제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던 적도 많았어요. 남편의 외도는 끊이질 않고 친구를 좋아해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아이 셋을 키우는 것 오로지 제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 키우기 돈이라도 벌어다 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저라도 일을 구해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세월이 다 가버린 늙어버린 저를 써주는 곳은 많이 없더군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기술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그나마도 시급이 센 알바를 찾다 보니 택배 야간 알바가 있더군요. 기술이 딱히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준다고 했고 저는 애들 키우느라 드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남편은 일을 하긴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빙자한 술판을 벌이는 건지 뭔지 사업이 망했다고 이젠 끝이라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되어버리니 집안을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에 몸이 아파도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돈 쓰는 것도 아까워 몸이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않고 파스만 붙이면서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니 몸이 나만 나겠습니까? 결국에 제 몸은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일을 하지도 잘 걷지도 못하고
물건 하나 잡는 것도 어렵게 되었죠. 제 딸 아들들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지만 남편은 그런 기색 하나조차 없었어요. 뭐 이제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장에 돈이 없어서 제 몸이 아픈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속이 쓰리더군요.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은 뭔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자식복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첫째 아이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에서 뭘 팔았는데 그게 어딘가에서 추천이 되었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판매량이 확 늘었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불과 몇 건이던 주문이 자고 일어나면 또 늘어나 있고 또 늘어나 있고 그렇게 첫째 아이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니 순식간에 돈이 모였습니다. 남아있던 빚도 다 갚아내고 그렇게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 덕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진료도 보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받쳐주기 시작하자 둘째 또한 잘 되어 대기업에 취업을 해버리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했던 애들은 왜 그렇게 저에게 감사하다며 얼굴을 제 가슴에 부벼대던지 감사한 건 저인데 말이죠. 전 그렇게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들은 집을 옮겨놓았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전에는 5 식구가 살기엔 좁은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태어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딸들은 저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아주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워온 것을 알고 있다고요. 엄마의 살아온 인생이 너무 슬퍼서 아빠가 꼭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도와줄 것이고 돈은 정말 걱정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자신들을 두고 멀리 떠나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엄마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 이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남겼구나 싶어서였죠. 그렇게 자식의 행복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생각이 달라지긴 하더군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뒤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 붙잡으면서 이혼은 못한다고 했지만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저의 완강한 태도에 뒤로 물러나더군요. 시부모님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그동안 저에게 해온 행동들을 생각하면 얼굴 한 번이라도 안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란 말을 남긴 채 차단해버렸더니 속이 더 후련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일생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 흔한 꽃구경도 단풍놀이도 못해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도 좀 떨어진 지방에 제 쉴자리도 마련을 했어요. 아이들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보자 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제 인생이 행복해도 되는지 가끔은 꿈인가 싶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속박당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에서도 마음 졸이지 않으며 말이죠. 앞으로 제 인생 더 좋아지겠죠. 저와 같은 60대 중반의 분들 이렇게 살아보니 이것도 참 좋으네요. 저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